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가지고 전립선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전립선암의 진단 및 치료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둘째 날로 모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이제 전립선암 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치료 후에 수술 받으신 후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진단 시기에 우리가 말하는 초기에 발견되었느냐, 아니면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혹은 아쉽게도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초기 단계를 우리가 이제 국소 단계, 그러니까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국소적으로 이제 암이 국한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소 진행이라면 전립선 주변으로 약간 암이 이제 벗어나 있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암의 완치를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초기 단계라고 하는 국소 단계와 약간 진행되어 있는 한 3기 정도의 전립선암 단계에 적용하는 수술적인 치료에 중점을 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전립선암의 병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혈액 검사상에서 이제 암이 의심이 되어서 조직 검사상에서 아주 초기에 발견되어 있는, 그래서 영상 검사라든지 이제 손으로 만지는 직장 수지 검사에서 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고 조직 검사에서만 보이고 한 단계를 우리가 임상적 병기 1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지 검사에서 만져진다든지 MRI 검사라든지 초음파에서 종양이 보여가지고 조직 검사에서 발견된 경우를 임상적 병기 2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된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전립선 주변으로 전립선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피막이라고 하는 이제 막이 있는데, 캡슐 피막이라고 막을 조금 넘어선 경우, 혹은 전립선 뒤쪽에 붙어 있는 정낭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침륜이 있는 3기, 임상적 병기 3기인 경우를 이제 보통은 이 1기와 2기,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3기까지를 전립선암을 수술로서 치료할 수 있는 병기라고 얘기합니다. 아쉽게도 주변 임파선이라든지 원격 임파선, 뼈라든지 원격 장기에 전이가 있는 4기는 이제 수술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초기라고 얘기하는 국소 전립선암과 혹은 약간 벗어나 있는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제 수술의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초기 전립선암인 국소 전립선암도 요즘에는 세분화해서 아주 저위험군,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암의 병기가 조금씩 이제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립선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혈액 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PSA,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직 검사 당시에 이제 조직의 분화도가 안 좋은, 악성도가 높은, 공격성이 높은 암일수록, 혹은 MRI라든지 초음파, 수지 검사에서 전립선 안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종물이 밖으로 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요 크게 혈액 검사와 조직 검사의 분화도, 그리고 임상 검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소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저위험,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술이라는 그 치료적 옵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재발률이라든지 완치율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소 전립선암을 위험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표준 치료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술적인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그 외에도 조금 더 초기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분화도가 좋고 젠틀한 암, 부드러운 암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감시를 하다가 능동적, 적극적인 감시요법을 하다가 암이 진행하게 되면 그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능동적 감시요법을 쓸 수도 있고, 요즘 얘기하는 하이프, 그다음에 브라키테라피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중점이 되는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병기에 따라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소성 전립선암 혹은 약간 전립선 주변으로 진행되어 있는 국소 진행성, 그러니까 병기로 따지면 1기, 2기 혹은 3기 정도의 전립선암을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립선암을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은 전립선암으로 이제 조직학적으로 조직 검사에서 이제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진단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환자분들이 수술로서 완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 그런 병기에 발견이 되었느냐가 중요한데 1기, 임상적 병기 1기 혹은 2기 혹은 3기 정도의 암을 우리가 전립선암 수술의 적응적이라고 이제 대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초기암이 너무 고령해서 전립선암이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한테 진단이 되기 때문에 남은 여명, 그러니까 이제 평균 기대 여명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한 70세 진단이 되셨으면 이분들의 평균 여명은 한 10년에서 15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기대 여명,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기대 여명이 10년 정도는 되어야지 이런 이제 침습적인 치료인 수술적인 치료를 우리가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뭐 다른 암으로 투병 중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이 안 좋으시다든지 폐 기능이 안 좋으시고 뭐 만성 뭐 다른 병이 있어서 기대 여명이 채 5년, 10년이 채 안 되는 분들은 전립선암이 조기암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침습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기 관찰요법이라든지 뭐 차선으로 방사선 치료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뭐 폐 기능이 너무 안 좋다든지 심장 기능이 너무 안 좋다든지 혹은 지혈이 잘 안 되는 혈액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의 수술은 이제 주변에서 전립선암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립선암은 개복 수술이 이제 표준 치료였습니다. 이제 로봇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배꼽 아래쪽에서 이렇게 길게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절개창을 넣어가지고 접근해서 방광을 젖히고 하는 이제 개복 수술이 가장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되었는데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굉장히 깊은 곳에 골반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복 수술이 상당히 힘들고 수술 중에 출혈도 많고 그 좁은 시야에서 작은 장기인 전립선을 제대로 적출해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개복 수술을 이제 쭉 시행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수백 케이스의 그런 임상 증례를 가지고 난 후에 제대로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우리 이제 외과적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이라고 그래서 이제 포트라고 하는 이제 복강경이 들어갈 수 있는 그다음에 복강경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이제 한 3개에서 6개까지 이제 뚫어가지고 이렇게 환자 몸 밖에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수술 기구를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강경 수술이고 이제 로봇 수술이 개발되기 전에 잠시 개복 수술에서 복강경 전립선암 수술로 약간 전환이 되었다가 이 복강경 수술이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전립선암 수술은 전립선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장기 2가지를 방광과 요도를 연결해야 되는 문합이라는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 술기를 이제 이 복강경 기구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로봇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고 그게 상업화되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 전립선암 수술은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수술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안 잡혀 있지만 대개 저희들이 이제 수련병원 뭐 종합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전립선암 수술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개복 수술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런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개복 수술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배꼽 아래에서 한 7cm, 8cm 정도의 절개창을 넣어가지고 골반 안쪽에 있는 전립선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을 드러내고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하는 이런 복잡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복강경 수술은 잠시 이제 시행이 되었고 저도 한 어느 정도 한 3, 4년 정도 이제 복강경 수술을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러닝 커브라고 그러죠. 이제 어떤 외과 의사가 이 수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오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제 러닝 커브라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스티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우기가 힘들고 마스터하기가 힘든 수술로 알려져 있고 특히 전립선을 적출하고 난 뒤에 방광과 요도를 문합하는 그 문합술이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복강경 수술은 우리가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몸에 기구를 넣어가지고 제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어렵다는 그런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뭐 다른 장기와 같이 이제 담낭이라든지 그다음에 위, 그다음에 대장, 소장 이런 장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강경 기구를 넣으면 바로 배 표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는데 전립선은 포트를 뚫고 접근하면 실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전립선은 저기 깊은 골반의 안쪽에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술이 힘들어지는 그런 복강경 수술이 힘든 그런 수술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로봇 시스템이 개발되고 최종적으로는 인투이티브라는 이제 다빈치 인투이티브라는 이런 로봇 시스템이 이제 로봇 수술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다빈치 로봇 시스템 팔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로봇 팔이 있습니다. 로봇 팔이 있고 환자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해가지고 각각의 팔에 이렇게 기구를 넣어가지고 카메라부터 해서 이제 기구를 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팔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이제 멀티포트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포트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멀티포트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그 다빈치 회사에서 얘기하는 이제 수술 광고 동영상입니다. 이런 로봇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각각의 로봇 팔에 이제 기구를 연결해서 이렇게 수술자는 콘솔이라고 하는 조정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대고 난 뒤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팔이 환자 옆에 도킹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다빈치라는 브랜드, 다빈치 수술, 다빈치 로봇 시스템이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라는 회사에서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계속 S 모델, SI 모델, XI 모델까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싱글 포트라고 그래서 로봇팔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굵은 로봇팔 하나를 뚫어 가지고 그 안쪽에서 작은 팔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펼치는 사마귀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싱글 포트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유럽에서 또 아주 대기업인데 메도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휴고라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유럽, 미국, 중국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임상 시험을 이제 하고 있고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실제 이제 커머셜하게 상업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다 입증이 되어 있고 우리 주변 국가인 일본에서는 브랜드 네임이 히노토리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고업에서 히노토리라는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본 내부에서 임상 시험을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많이 공급은 안 되었지만 히노토리, 휴고 이 시스템이 지금 이제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따라잡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브랜드로 미래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레보아이라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이런 다빈치 로봇 시스템 지금
하고 있는 XI 시스템이라든지 싱글 포트 시스템의 견주얼만큼 아직까지는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쟁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데, 물론 이 국내 브랜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업데이트하고 그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또 중요한 자리를 하나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 우리 몸의 전립선이라는 게 아주 깊이 위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골반 안쪽에 방광 아래쪽에 이렇게 젊었을 때는 호두알 모양 정도의 크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커져가지고 한 40g, 50g, 60g 정도로 이제 커지는 그런 장기입니다.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을 관통해서 소변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 빨간, 파란, 노란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빨간색은 동맥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정맥 혈관, 그리고 노란색은 신경다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주변에 이런 복잡한 신경 혈관 다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 때문에 이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식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 혈관 다발들을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사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암이 생기면 이렇게 암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안에 암이 이제 자라게 되고,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전립선이 있던 데를 제거하고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하는 게 이 전립선암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드리면, 위에 보이는 게 방광이고 방광과 전립선 사이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러면 방광 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과 요도 사이를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요 전립선을 우리가 이제 주변을 싹 도려내면 제거할 수 있는 장기가 완전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장기를 잡아서 그 백에 담아서 이렇게 빼내는 게 전립선 수술이고, 문제는 소변 내려오는 길이 멈췄기 때문에 이 방광과 요도를 당겨서 이렇게 이제 문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드러내는 적출술과 남아있는 소변이 내려오는 길을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하는 이 수식이 이제 기존의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로봇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이 문압이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이 수술은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제 환자를 수술한 장면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그 광고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 눈을 조정석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여다보면 지금 보는 화면은 2D로 이제 보이지만, 제가 실제로 그 콘솔 박스라고 하는 조정석에서 모니터에 이제 얼굴 갖다 대면 제가 보는 거는 우리 3D 영화 보는 것처럼 입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제 머리가 환자분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개복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확대된 시야에서 입체 시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 배 안에 이산화탄소 공기를 꽉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채우기 때문에 공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압을 쫙 채우기 때문에 아주 약한 혈관의 출혈은 공기압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혈을 최소함으로써, 그리고 확대된 시야에서 제가 보기 때문에 조금 출혈이 되더라도 그게 과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출혈도 다 지혈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르는데도 보시다시피 피가 나는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조금이라도 나는 게 다 지혈을 하면서 볼 수 있고, 깨끗한 시야에서 여기 위쪽이 지금 전립선이고 아래쪽이 방광입니다. 그래서 오른팔, 왼팔로 제가 지금 이걸 환자 멀리 있는 조정석에서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오락하듯이 3D 오락하듯이 이렇게 조절하고 있으면 제 손가락과 손목과 팔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이 수술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광과 아래쪽의 방광과 위에 전립선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하고 왼쪽 오른쪽을 다 이제 박리를 하고 난 뒤에
전립선은 벌써 이제 드러내고 이제 전립선이 거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제 요도가 끝이 이제 분리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골반 임파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골반에 있는 임파선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 임파선 절제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가장 큰 로봇 수술의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고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경이라든지 이런 다발을 최대한으로 보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광과 이 요도를 단단 문압이라고 해서 이쪽이 이제 요도 끝입니다. 이쪽은 방광 끝이고 이렇게 당겨서 문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 봉합으로 해서 6시 방향부터 해서 12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문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다 완전히 360도로 돌아가면서 방광과 요도를 문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로봇 수술이 가장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크다란 또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야에서 보이는 이 공간이 거의 한 2cm밖에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 젓가락과 같은 이 로봇 팔들이 들어가서 이 바늘을 잡고 이 좁은 공간에서 문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공간에서 수술을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게 이 로봇 수술이 이제 대세가 되는, 그리고 특히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냥 표준 치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립선암을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대개 이제 1기, 2기 정도는 뭐 5년 안에 재발하는 경우는 없고요. 10년 안에도 대개 뭐 한 8, 90%, 많게는 초기암 같은 경우는 95% 이상 재발이 없습니다. 완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 3기 정도가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적 변기, 최종 변기가 수술하고 난 뒤에 암이 한 3기 정도 되면 추가 치료를 해야 될, 그리고 재발을 하는 경우가 한 20, 30%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생존율은 5년, 10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발해서 치료를 하지만 똑같이 2차 치료, 3차 치료가 굉장히 또 잘 듣기 때문에 생존율은 거의 95%, 100%에 이제 되더라고. 재발률, 그러니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 2기는 거의 완치가 95%에 가깝고 3기 정도는 한 20%, 30% 정도는 재발을 해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이제 관찰을 하냐면, 뭐 다른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다른 장기암처럼 내시경을 한다든지 CT를 정기적으로 찍는다든지 MRI를 한다든지 뭐 PET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되게 가장 예민한 검사 방법인 혈액검사,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학원이라는 혈액검사가 있습니다. 우리 진단시에 사용하는 혈액검사인데 이 혈액검사가 수술하고 나면 0.0 얼마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 몸에 전립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 PSA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없죠. 근데 만약에 0.0 얼마까지 떨어져 있던 수치가 수술하고 난 뒤에 거의 제로에 가깝던 수치가 6개월, 1년 후에 점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재발이거든요. 그래서 뭐 MRI나 CT나 뭐 페트 검사에서 보이는 영상학적 재발이 아니고 내시경적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재발이 아니고 어떤 덩어리를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미세한 암 조직이 재발을 하게 되면 혹은 남아있게 되면 이 PSA라는 혈액검사 수치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다른 암종에서는 없는 PSA 재발, 생화학적 재발, 피검사상에서 나타나는 재발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전립선암은 수술 후에는 이 PSA 검사를 통해서 재발 여부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보통 첫 1년은 수술하고 난 뒤 첫 1년은 3개월 간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좀 지나면 6개월 간격, 뭐 2, 3년이 더 지나가면 1년에 한 번 정도 피검사를 해서 5년을 넘어서서 한 10년까지 매년 검사해서 재발이 없으면 그냥 완치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들은 대개 5년 뭐 또한 재발 관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립선암은 한 10년 정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것은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게 있고
전립선암 로봇 수술은 예후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고 구멍도 뭐 한 4개에서 한 5개 정도는 이제 뚫고 이제 하면 되고, 요즘 이제 싱글 포트라고 해서 단일 공 수술이 있는데 그 구멍은 조금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 나름대로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이 이제 감소가 되고 이 로봇 수술은 입원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보여드렸던 전립선 주변으로 있는 신경, 혈관, 다발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전립선암 수술하고 난 뒤에 가장 힘들어하는 두 가지,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어느 정도의 요실금과 성기능의 저하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기능적인 회복을 최대한으로 이제 보존을 하면서 조기 회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100%는 아닙니다. 요실금도 조금 더 진행된 경우, 특히 환자분의 연세가 좀 많으신 경우 70대 이상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관략근의 튼실한 정도, 관략근이 가지고 있는 힘 정도가 어느 정도 젊은 분에 비해서는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실금을 조금 오랫동안 남게 하는 그런 게 있고, 발기부전 역시 성기능의 저하 역시도 수술 당시가 나이가 좀 많다든지 수술 당시에 벌써 성기능의 저하가 있는 그런 나이 상황이었으면 수술하고 나면 그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진행된 경우에는 제가 로봇 수술할 때 아까 제가 잠시 비디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임파선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뭐 음낭 쪽이라든지 다리가 좀 붓는 임파 부종,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보는 시야 내에서 아주 분명한 깨끗한 시야 내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복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보다는 훨씬 더 합병증이라든지 부작용, 그리고 회복되는 회복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었다는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제 요실금이 이제 계속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관략근을 조이는 운동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수는 6개월 이하에서 웬만큼 만족할 정도로 다 회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이 지나서 혹은 2년이 지나서 너무나 심한 요실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즘 이제 보형물, 인공요도 관략근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도 관략근을 삽입을 해서 이 요실금을 교정하는 그런 수술적인 술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성기능의 저하는 이제 가장 편하게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요즘 이제 보통 그 비아그라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여러 가지 경구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구 약제들을 이제 조기에 투여를 하고 복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사요법, 음경 발기를 유발시키는 주사요법, 그다음에 이것 역시도 반드시 성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환자가 원한다면 보형물, 음경 보형물 삽입이라는 그런 수술적 방법으로 이제 성기능 회복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합병증으로는 수술 전후에 출혈이라든지 일반적인 수술의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현저하게 낮은 상태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크게 요실금과 성기능 저하에 대한 조기 회복을 위해서 하는 약물 치료, 그다음에 물리적 요법,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관리는 이제 되게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개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운동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겔 운동이라고 대표되는 골반 운동.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이 요실금이 많거든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침할 때 혹은 재채기 할 때 나오는 요실금, 그것들이 이제 관략근이 약해져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집에서 하시면 되고, 대개는 관략근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항문 관략근을 조이면 요도 관략근도 같이 조여집니다. 그래서 조여서 10초 이상 쫙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모아서 4, 5회 하고 나면 이제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시 또 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수술하고 나시면 각 병원에서 이 골반 운동, 케겔 운동을 이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수술하고 난 뒤에는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뭐 특별하게 제한되는 건 없습니다. 전립선암 전체 환자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너무 고지방식이라든지 이런 그 기름진 음식은 조금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신선한 야채라든지 뭐 두부, 그다음에 생선을 위주로 식사를 하시라게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 그림에 보시다시피 채소,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생선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식을 하면 전혀 안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식사를 고기를 드셔도 되는데 너무 기름지게, 너무 고칼로리는 조금 줄이시라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낚시하는 아재님이 전립선암은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하셨고, 정말인지 이제 물어보셨고요. 잘 아시는 지인분이 전립선암 3기인데 인터넷 검색을 하면 생존율 차이가 크다고 해서 3기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 초기에 진단됐고 조직검사에서 우리 분화도가 좋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린 글리슨 점수가 좀 좋은 암은 2기에 발견되면 거의 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했는데 수술했는데 실제 수술해 보니까 수술 전에는 1기, 2기라고 했는데 수술해 보니까 실제로는 전립선 피막을 넘어선 3기가 나왔습니다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전 상태에서는 임상적 병기라고 얘기하는 이제 예측 병기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1기라고 하더라, 2기라고 하더라, 3기라고 하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측 병기, 임상적 병기이고, 실제 정답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전립선이라는 장기를 드러내고 난 뒤에 이제 병기가 암이 실제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이제 병리과 교수님들이 이제 보고를 해 주시거든요. 그 병기가 이제 참값이고, 임상적 병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수술을 안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3기라고 했는데 굉장히 다양하다고 이제 얘기하신 게, 3기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피막을 먹은 3기 A냐, 정낭까지 침투한 3기 B냐, 혹은 조직검사에서 악성도가 굉장히 높은, 공격성이 높은, 글리슨 점수가 높은, 공격성이 높은 암이냐에 따라서 그 완치율이라든지 재발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기인데 분화도가 좋은 암이면 완치할 수 있는 무재발 상태로 이제 완치할 수 있는 게 한 70%에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기인데 정낭까지 침투한, 벌써 이미 MRI를 찍어 보니까 전립선 뒤쪽에 있는 정낭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까지, 양쪽에 있는 토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까지 침투가 되어 있다. 그럼 또 달라집니다. 이건 굉장히 3기 중에서도 말단에 있는 3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뒤에 재발률이라든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70, 80%가 됩니다. 그래서 3기라 하더라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물어보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치료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은 전립선암이 정낭에 침투를 했는데 어떻게 치료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3기 B라고 얘기하는 3기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뒤쪽에 있는 정낭이라고 하는 침투했는데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아직 젊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병합 치료를 이제 생각합니다.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1번 치료와 2번 치료가 필요할 때 2번 치료, 혹은 심지어는 더 필요하다면 3번 치료까지 생각해서 1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경우 같은 경우는 60대 혹은 70대 초반에 건강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정낭의 침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고, 환자분들께는 가족분들께는 두 번째 치료인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수술로 제거를 하면 정확한 병기를 알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 치료로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치료를 옵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약물 치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 시기에 정당까지 침투가 되어 있는 3기 비의 상태에서 환자분의 연세가 좀 많으시고 75세 이상이고 조금 이제 연로하시고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약물 치료를 2, 3년 같이 하는 병용 치료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건강하시다면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경과를 보고 정말 병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관찰을 하다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 혹은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까지 병합하는 이 세 가지 병합요법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은 아빠님이 55세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이시고 약을 복용한 지는 한 10여 년 되셨다고 그러시고요. PSA는 전립선 특이원이라고 하는 PSA 수치가 4에서 5 사이 정도, 비대증 시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초음파 MRI 등의 진료만으로 지낼 수는 없겠는지 물어보셨고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간과하지 않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지금과 같이 초음파와 MRI와 같은 아주 정확하고 이제 좋은 검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신다면 그러면 뭐 괜찮으시죠. 뭐 절대 전립선암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약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이제 본인이 배뇨곤란, 소변 보기가 힘들고 자주 보고 밤에 너무 자주 깨고 보고 난 뒤에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불편감이 있을 때 드시는 게 이제 약이거든요. 그런 불편감이 없으시면 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이제 약물 복용을 결정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의와 혹은 교수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배뇨곤란이 없으면 약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55세면 평균 연명이 뭐 35년, 4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하시기 때문에 PSA 수치가 올라가는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지를 잘 모니터링을 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암은 조기에만 진단이 되면 대부분 다 완치이기 때문에 쭉 모니터링 하시다가 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4, 5 정도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PSA라는 혈액 검사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자꾸 올라가는 안 좋은 징후가 보이면 그때 MRI 초음파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할지 안 할지를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백의 품격님이 인사를 주셨고요. PSA 수치가 지금 높다고 이제 걱정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전립선 수치가 높다고 이제 보통 하는 게,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정상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셨던 50대, 55세 정도 되는데, PSA 수치가 한 2.5 이상이 되면 이제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PSA 수치가 얼마냐? 제가 검사를 해보면 저는 한 1.1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0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2, 3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질문 주셨던 반백의 품격님 같이처럼 이제 PSA가 높다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보통은 한 3이라든지 4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이와 전립선의 크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생길수록 전립선이 크면 커질수록 이 정상 PSA 수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PSA라는 수치를 효소인데 이 수치를 전립선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본 전립선 크기가 크면 정상적으로 이 PSA를 많이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PSA 정상 수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이와 전립선 비대증의 정도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PSA 정상 수치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됩니다. 뭐 절대적으로 PSA 수치가 비대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3 이상이면 요즘은 어느 기관이든
이제 수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는 3 이상이면 되게 다 높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추가로 초음파와 MRI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와 전립선의 크기를 고려해서 하셔가지고 이제 전립선암의 암일 가능성 보통 3에서 한 10 정도면 보통 이제 조직검사에서 나올 확률이 한 20%에서 30%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혈액검사가 높다고 해서 다 조직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초음파, MRI까지 검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직검사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블리 수진님이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탈모가 생기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에 우리 갖고 있는 전립선이라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탈모가 생기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요. 역시 모근에 있는 그 남성 호르몬에 대한 그 수용체의 민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여러 가지 A형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탈모가 생기고 그다음에 전립선도 이 남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 조직에 있는 수용체의 민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립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립선암이라고 그러고 이 전립선액을 분비를 하는 이 분비선들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정상적으로 전립선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커지는 정도가 개인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시도록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채 40대인데 벌써 비대증이 생겨서 전립선 크기가 70g, 80g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개인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볼드님은 전립선암 수술 후 발기부전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부작용이 몇 프로 정도인지. 제가 아까 강의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말씀드린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립선 수술을 받을 당시에 환자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수술을 결정할 당시에 성기능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초기에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어 가지고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보여드렸던 전립선 주변으로 있는 신경혈관 다발을 최대한 보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암은 진행이 되어서 전립선 피막으로 나가 있어 가지고 신경혈관 다발 속에 이제 근처에 있는데 암 치료가 우선이지 기능적인 회복이 우선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기 정도가 의심이 되면 넓게 제거합니다. 넓게 제거하면 주변에 있는 신경혈관 다발이 많이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암 치료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기능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나이와 환자분이 수술을 결정할 당시에 성기능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젊었을 때 비교해서 어느 정도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하고 제가 이제 보통 일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60대이고 혹은 50대 후반이고 젊은 나이에 비해서 젊었을 때 비해서 성기능 저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8, 90% 이상 유지가 된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초기에 발견되고 신경을 보존하는 수식을 최대한으로 적용한다면 수술 후에 좀 부족하지만 비아그라와 같은 이제 경구약질의 도움을 좀 얻어가지고 부부관계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보틀님이 검진으로 PSA 수치 얼마나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은가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기본 수치가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하셨는데 다 괜찮아졌다고 하시는데 전립선암이라고 하는 나쁜 병이 있으면 이 PSA 수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변동이 심하지 않죠. 변동이 심한 거는 암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증상은 없지만 전립선 염증,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만성 전립선염이 있는 경우에 이 PSA 수치가 막 요동을 치거든요.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염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염증 치료를 하면 또 떨어지고. 검진으로 해서 PSA 수치가 조금 올랐는데 다시 검사해 보니까 정상이 되셨다고 한 거 봐서는 뭐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 한 2, 3년은 1년 간격으로 해보시고 기본 베이스라인, 기본 이제 나의 PSA 수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1인데 제 같은 경우는 한 3,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0대인데 3, 4년에 한 번씩 하고 50대 이상, 55세 이상의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상 수치면 그냥 1년에 한 번 했다가 계속적으로 1.0 미만이면 2, 3년에 한 번씩 혹은 3, 4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베이스라인 수치가 2 이상이고 1에서 2 혹은 2 이상이다 이러면 매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이플로매틱님이 좀 주셨는데 PSA가 지금 6이라고 하셔가지고 항생제 복용을 하시고 4개월 후에 1.5로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면 다시 PSA가 6으로 올라가는 건데 2년 동안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만성 전립선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아주 정식적으로 우리가 권고하는 그런 프랙티스 우리가 이제 환자 치료는 아닌데 옛날에는 그 PSA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경구 항생제를 드렸습니다. 만성 전립선염 때문에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항생제를 들으면 이렇게 질문 주신 분처럼 6에서 1.5로 떨어졌다면 이거는 암이라면 수치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올라갔다는 건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의 증상은 없는데 이제 전립선 세포가 깨어지는 어떤 상황이 지금 전립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흔한 게 뭐냐면 만성 전립선염입니다. 뭐 특별히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PSA 수치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 복용을 하면 떨어지면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MRI 검사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PSA 수치를 봐서 나의 PSA 수치가 가장 높은 수치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떨어진 수치를 아셔야 되고 거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6에서 8이 되고 9가 되고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때 뭐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라든지 우리 교수님들이 경구약제를 이제 약을 드렸는데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MRI 검사에서 조직 검사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인생 후반전님이 혹시 전립선암도 증상이 있냐고 이제 물어보셨고 통증이 느껴지면 암을 의심에 대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뭐 가끔씩 우리가 이제 우리 남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다. 현부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초기 전립선암은 특이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연령이 50대 이후이기 때문에 대개 50대 이후가 되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배뇨 증상, 소변을 자주 보시고 소변을 보기도 시원치 않고 봐도 시원치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배뇨 증상은 대부분 전립선암에 의한 증상이 아니고 그냥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암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과 이런 불편감이 있으시면 반드시 비뇨기과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PSA 검사와 그다음에 소변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어서 이렇게 불편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무증상, 특별한 불편한 게 없는데 병원 가서 배뇨 증상으로 약간 소변이 불편해서 가셨는데 PSA 수치가 올라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노클링님은 혹시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발전하게도 하냐요? 이제 물어보셨는데, 첫 시간에서 이제 간단히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으로서 뭐 전립선염이 있지 않느냐, 전립선 비대증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더라. 얘기를 들으셨으면 뭐 그게 진행해서 전립선암으로 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질문은 이제 이 정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전립선 암에 있어서 우리 가장 표준 치료로 알려져 있는 전립선암 수술,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전립선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진단 후에 그리고 정확한 병기 몇 기인지를 검사를 받으시고 난 뒤에 전립선 암의 완치를 할 수 있는 초기 환자라면 전립선암 수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전립선암을 치료도 하고 기능적인 회복도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